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온 심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배지석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이렇게 특별한 공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특별한 주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젠 참 재미있고 신기한 세상이죠. 어디든 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다양한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상담의 영역까지 이런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우리 하고 있는 일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뭐 덜어 있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뭐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내담자나 또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것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은 특히 온라인 개인과 집단 상담을 위한 플랫폼의 활용 방법인데요.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줌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경험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줌에 대한 부분은 아마 들어보시면, 이거 충분히 내가 일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부분도 새롭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발견하실 겁니다. 반면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시면, 이거 굉장히 또 신선하고, 이런 세상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좀 특별한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이 이제 6분이시죠? 네, 네. 예, 6분이신데 현재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 6분 다 공간이 따로 계시나요?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예, 간혹 이제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하울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활용하고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줌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 분도 안 계시나요? 자,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줌을 활용하고 있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 계시나요?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얼굴에 네, 메이크업 했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네요. 이번에는 메타버스인데요. 내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좋습니다. 내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 네. 아이디는 있다. 아이디는 있다. 좋습니다. 내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전혀 나는 모르고 있다. 예, 두 분 계시네요. 메타버스? 예, 예. 메타버스가 최근에 이런 그 대중매체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상담 영역에서도 많이 뭔가 시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그런 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줌과 메타버스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면에서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네. 네, 메모. 네, 다른 분 어떤 분의 목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네. 자,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온라인 개인 집단 상담을 위한 플랫폼 활용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인 상담 또 온라인 집단 상담을 위한 플랫폼 활용 방법인데요. 특히 줌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인데요. 저는 마인드온 심리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상담과 특히 심리극이라는 집단 상담 방법을 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줌, 특히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떻게 상담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큼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의 공간은요, 마치 심리극의 장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내가 가고 싶은 시점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현실적 공간을 초월한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서 집단 상담은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심리극이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더욱 알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심리극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나 뭐 다빈치 노트 또는 가장 보통의 가족 이런 대중매체에서도 상담이나 심리극을 많이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인데요.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좀 분명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냐면 우리가 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학습을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이 영역만큼은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온라인 개인 상담에서 줌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실 수 있고, 둘,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도 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개인 상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맞게 학습 내용도 개인 상담에서의 줌 활용 방법, 그리고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 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개인과 집단 상담 안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줌 활용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저는 이 세 단계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 준비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 단계, 세 번째는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그러면 준비 단계인데요. 이 준비 단계는 이미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에 설치하시거나 또는 휴대폰에 설치하셨던 그 과정을 제가 훨씬 더 좀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좀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기계적인 부분이죠. 하드웨어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프로그램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 필요한 웹사이트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핵심인 바로 개인 상담 프로그램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준비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줌 웹사이트가 있어요. 뭐 네이버나 다음에 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줌이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윈도우와 맥에 따라서 그 사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모바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사양은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거나 할 때마다 컴퓨터 사양과 모바일 사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되도록이면 최신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양한 기기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딱 하나만 챙기면 좋겠다 말씀드리자면 이 웹캠입니다. 웹캠만 있어도 이게 마이크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웹캠을 하나 정도 꼭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웹캠 위에 4K UHD 또는 1080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1080은 HD급이고요. 또 UHD는 그보다 조금 더 선명한 화질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웹에 설치하는 방법은 그 줌 사이트 제일 하단에 보면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설치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지금처럼 보이게 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바일에서도
해당된 뭐 안드로이드나 또는 애플 OS에 맞게끔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설치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그냥 무선으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유선으로 현재 연결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무선인 경우에는 간혹 끊김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유선 네트워크로 PC를 연결하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한 경우 장애물이 존재한다면 만일 신호는 높게 나오지만 지연 시간이 크게 증가해서 줌을 시작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스트의 네트워크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제가 제일 아래 네트워크 속도와 지연 속도 확인이라고 해놨죠.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현재 나의 그 네트워크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지연 속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연 시간 70m/s 이하에서는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실행하기 단계입니다. 줌을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실행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줌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미 지금 여기 들어와신 분들은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줌을 설치를 하고 새 회의를 누르고 회의 시작을 누르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참가자를 초대하고 그리고 링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문자나 메일이나 뭐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발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발신해서 참여를 하게끔 하는 과정이 이 줌 실행 방법이죠. 특히 이제 모바일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다 워낙 반복적으로 하셔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과정이 정말 우리의 의도대로 잘 이루어졌나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참여자 평가, 두 번째는 운영진 평가, 세 번째는 진행자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도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도구인데요. 첫 번째 거는 어떤 걸까요? 혹시 아실까요? 첫 번째는 화상의 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밴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글 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이버 폼이 있는데요. 이건 다 이제 설문지 양식, 뭔가 설문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되면 대부분 설문지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설문지를 우리가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런 설문 양식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개인 상담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전화, 또 SNS 플랫폼,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G 플러스 등등을 활용해서 개인 상담 영역에서 온라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한참까지 썼는데요. 저는 이제 비대면이라기보다는 디지털 대면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상담을 하는 상담자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 상담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카메라를 활용해서 얼굴로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가 이런 화상 회의 플랫폼, 줌이죠. 이걸 통해서 진행하는 개인 상담적 접근 방식도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 상담적으로 온라인에서 좀 적용을 하다 보면 심리검사 부분이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주로 활용하는 사이트가 이 두 가지 사이트인데 이 두 기관과 저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저도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사랑은 워낙 잘 아시죠? 이 다면적 인성 검사하고 TCI 기질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고 예전에는 이게 대면 서면으로만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직접 어, 응시를 할 수 있게끔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림스 연구소에서도 LCSR인 성격 검사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온라인 개인 상담에서도 일부 적용하시면 조금 더 내담자를 돕는데 용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상담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양한 레퍼런스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행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담이 대면 상담만큼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그 장점으로는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면담 참여하는 상호 간의 일정, 스케줄을 좀 잡기가 더 용이하고 불안이 좀 다소 높은 사람들이 이런 온라인 상황에서의 상담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단점은 오늘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당히 이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기기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우리가 재학습해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또 강한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익혀야 한다는 이런 기술적인 학습 자체가 상담에 있어서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또한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체, 보통 얼굴, 그리고 청소년들 상담하다 보면 카메라 각도가 여긴만 보여요. 머리 여긴만 보이게끔 학생들이 각도를 조정해 놓기 때문에 얼굴 전체 또는 상체만으로도 우리가 그 아이의 비언어적인 단서를 이 화면으로 확인하기엔 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또 온라인 상황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쉽게 기록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또 공유할 수 있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에서 이 내담자의 수집의 정보에 대한 수집을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수집된 정보에 우리가 유출을 유의해야 한다는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의 속도가 좀 빠른가요? 아니면 듣기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제가 최근에 네이버 랩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 번씩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냐면 그 네이버가 만들어진 지 사실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기간을 이렇게 딱 정하면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뭐 2013년도, 12년도 또는 1년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이 특정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얼마나 검색했는지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과 올해까지의 비대면 프로그램과 그냥 집단 상담, 그냥 개인 상담이란 키워드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과 코로나 이후의 데이터의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에 대한 요구가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2월 달이죠. 2020년 2월 무렵부터는 이 녹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 우리가 온라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검색 추이가 상당히 많아졌다. 그만큼 우리의 그 수요자, 클라이언트인 내담자들의 요구도 똑같이 이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구글에다가 우리가 구글링을 해보면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검색 결과가 나오거든요. 검색 결과. 심리극 온라인 특히 온라인 심리극은 사실 굉장히 미시적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검색 결과를 보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비대면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면 2020년 2월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검색 결과의 양을 보시면 상당하죠. 이것이 이 양이 지금 검색해 보면 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런 온라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개인 상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기획하는데 용이할까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에다가 특정 키워드, 온라인 집단 상담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이미지를 눌러보시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기획했던 포스터들이 나옵니다. 그 포스터들을 보시면 주로 사람들이 어떤 제목으로, 어떤 대상으로, 어떤 시간, 어떤 강사, 어떤 집단 상담, 어떤 매체로 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사례들이 다음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는 2020년 서울특별시 모 기관에서 했던 내용인데 뭐 이런 내용으로 온라인 가족 전용 프로그램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모집 기간, 대상, 인원, 활동 내용, 신청 방법, 문의 등이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일회성이 뿐만 아니라 다회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을 보면 뭐 이런 링크를 안에 넣기도 하지만 QR코드를 넣어서 조금 더 사용자들이 신청하는 그 과정에서 용이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포스터를 통해서 기획하는 과정에서 좀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을 정보를 좀 드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카드 뉴스라고 하거든요. 다양한 카드 뉴스를 통해서 컨셉을 잡으실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기획 단계가 끝나시면 이런 포스터들을 만드셔야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이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네, 우리 문민경 선생님은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이게 무료고요. 무료 사이트고 그리고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좀 만들어지는 포맷들이 있어요. 템플릿이라고 하거든요. 템플릿이 이미 다 있어서 글자하고 이미지만 바꾸면 쉽게 빨리 만드실 수 있고요. 뭐 인쇄도 바로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어, 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평가 단계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개를 안 해드렸잖아요. 온라인 신청서 또는 온라인 평가서를 쓸 때 저는 일단은 네이버 오피스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뭐 네이버 오피스나 또는 구글에서 설문 양식을 실제로 사용해 보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한 3분 정도 계시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마이너티뷰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폼, 구글 폼에서 요구조사나 평가를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서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실제 제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인터넷을 실행을 시키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메일로 가보는 거예요. 메일 여러분이 쓰는 곳으로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뭐 이런 모양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이죠? 이 가운데 보면 구름 옆에 네모난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 볼게요. 네이버 오피스라는 화면이 보이고요. 이 네이버 오피스에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는데 워드, 슬라이드, 셀, 폼이라는 양식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폼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이미 이 네이버 폼에서는 설문조사, 교육, 학업, 그 다음에 생활 뭐 등으로 여러 가지 양식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형식에 맞게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설문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예, 아이콘을 선택하면 이게 사용하기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겉에 이제 화면이 설명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 상단에 보면 저장이라는 아이콘이 보이고 항목 추가 그리고 테마 설정 미리 보기 폼 보내기 그리고 요약 자세히 보기 등이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나만의 폼 만들기에서는 항목을 추가한 후 테마 설정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작성한 폼은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폼을 친구들에게 폼을 보낼 수 있는데 이 폼을 URL로 공유하거나 메일 블로그로 보내서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하기 자세히 보기에서는 응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친구들의 응답 결과는 자동으로 정리되어 차트나 표로 볼 수 있고 결과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로 보내서 그 내용을 자유롭게 또 정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닫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도에 맞게끔 수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목 제목에 맞게 여러분이 내용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지금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주관식 단답형 또는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 목록 선택형, 선호도형, 표형, 날씨, 시간, 연락처, 주소, 금액, 숫자, 이미지, 파일 등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정이 완료가 됐다면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칸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내용을 네이버 클라우드 여러분이 네이버에 있는 일정한 공간에다가 저장하고 나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신제품 만족도 설문조사라고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저장이 됐으니까 이제 미리 보기가 되겠죠? 미리 보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제품 만족도 설문조사라는 내용으로 아까 입력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제대로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클라우드는 제일 상단에 구름 모양 있죠? 구름 모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만든 폼의 양식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신제품 만족도 설문조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혹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 폼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식을 간단하게 제가 네이버 폼 이렇게 설문 양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우리는 좀 더 네이버나 또는 이런 다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게 익숙하니까 네이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볼 건데 개발할 때 제가 제공하고자 하는 이 ADDIE 모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뭐 교육학이나 또는 교육공학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흔히 좀 알고 있는 모델인데요. 뭐 내용은 좀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ADDIE 모델은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를 거쳐서 교육 문제나 또는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대안을 모색하고 설계 개발해서 실제로 그런 과정에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작동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온라인에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또는 개인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첫 번째가 바로 이 분석 단계입니다. 교육의 목적, 상담의 목적을 설정하고 여기서는 학습자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담자를 분석하고 집단원을 좀 분석하는 단계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목적이나 또는 그 사람들의 니즈를 알 수 있을까 고민이 드실 때는 논문을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우울한 청소년. 그러면 우울한 청소년들의
주로 했던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또 많이 검색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실 때 이런 그 과정이 분석 단계라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도식화 시켜 봤는데요. 프로그램 기획 단계죠.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브레인스토밍 하시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내담자들에게, 집단원에게 제공할 것인지, 그래서 같이 팀원들을 좀 모색하시고 예산은 또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때 주제, 목적, 프로그램 개발 인력과 양의 질, 또 예산 범위, 혹시 비슷한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구글링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고, 유사 프로그램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집단과 개인 상담 온라인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어떻게 되는지, 개발 기간은 좀 어떻게 되는지를 이 기획 단계에서 모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설도 한번 세워보고, 온라인 심리학을 통해서 우울한 청소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가설을 세우셨다면 그 가설에 맞게끔 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청소년의 진로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험은 무엇일까? 이런 가설을 세우시고 그 가설에 맞는 환경 분석, 그들이 처한 이제 환경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론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아까 금방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논문을 검색하거나 도서를 검색하거나 또는 기사, 통계 자료를 검색하셔서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자 분석, 내담자 분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어떤 거냐면 요구 분석 계획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필요성이거든요. 필요성이 설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요구 분석 계획서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게 되는데 어떠한 개입이 이 집단, 우리 청소년 집단, 우울한 청소년 집단에게 들어가야 하는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에 필요한 만큼 특정 문제를 가진 대상자가 충분히 많은지, 그리고 잠재적인 대상자가 이미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잠재적인 우리 청소년 대상자의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방해적인 요소는 어떤 건지, 또 계속 악화되는 특정 문제가 혹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특정 대상 집단에 필요한지 등등 이런 조사를 하다 보면 데이터를 근거로 요구 분석 계획서를 하나씩 하나씩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작성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죠. 우리가 청소년들, 특히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집단 상담, 또 개인 상담 프로그램을 하실 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울한 중학생, 또 자기의 진로 결정을 고민하는 중고등학생, 또 뭐 다양한 그 대상자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일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또 장소는 온라인상에서 뭐 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뭐 메타버스를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앞에 우리가 탐색했던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주제와 프로그램 목적을 기술화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외에 앞에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유사 프로그램들,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점은 무엇이고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력 구성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산 범위와 개발 기간, 또 앞에서 설명했던 대상자를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에서 기술하는 것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 줌을 사용하거나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할 때도 훨씬 더 초점화되어서 원활하게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아, 이거 말고 뭐 누르고 이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이 핵심 이 부분이 생략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이나 구성하는 내용들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가 면밀히 그 대상자에 대해서 아는 과정이 꼭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돼야겠죠. 앞에 된 내용으로
우리가 집단 상담의 어떤 목표, 그다음에 이들의 변화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집단 상담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또 만약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심리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설계할 것인지도 이 두 번째 설계 단계에 포함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발 단계인데요. 주로 이제 교환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뭐 하시는 분들마다 이 교환을 만드는 뭐 방식이나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주로 이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뭐 기한 중심으로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기관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프로그램 내용, 그다음에 어떤 주제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요. 그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이 개요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배경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에서 내담자 분석, 그리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서 근거들이 나왔잖아요.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면 훨씬 더 참여자들이 이 프로그램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또 어떤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이 되는지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런 어떤 텍스트 중심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했을 때 어떤 면으로 좀 보여지는지, 이런 이미지를 프로그램 과정에 대해서 참여자들에게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을 단순히 텍스트보다 이미지 중심으로 우리가 구성하면 훨씬 더 참여자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발 단계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는 거죠. 집단 상담, 온라인 상담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의도했던 대로 잘 수행이 됐는지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 우리 내담자들, 집단원들 평가도 있지만, 우리 함께하는 운영진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좀 다각적인 평가를 했을 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커지겠죠. 이 외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동기 수준을 올리기 위한 전략들도 필요한데요. 여기에 ARCS 모형이 있습니다.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이라는 네 가지의 전략적 방법을 통해서 온라인 집단 상담은 훨씬 더 동기 수준을 놀리는 방법들이 필요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의 집중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와,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경험을 한다면 이 주의 집중이라는 어, 전략을 우리가 사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자신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관련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도 설명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라는 부분이 바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족감 부분은 이 프로그램을 마치게 되면, 온라인 집단 상담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소개되면, 아, 내가 이 프로그램 끝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전략적 방법을 분명히 이해한 상태에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이 끝나게 되면 이러한 숙제도 좀 한번 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개발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별로 7가지의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을 그대로 쭉 거치시면 하나의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 그리고 대상, 그리고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요구조사를 할 때 어떤 폼을 사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할 때 온라인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공유된 문서를 사용할 것인지, 또 온라인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사용할 것인지, 음성만 사용할 것인지, 동영상 녹화, 스트리밍 방식, 블렌디드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 것을 블렌디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기획해보고, 금방 말씀드렸던 ARCS 모형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내용도 꼭 첨가 후에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다각면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ADDIE 모델을 통해서 온라인 집단 상담 또는 개인 상담을 어떻게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들어보시면 좀 막막하실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더 어려워진다라는 마음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 과정을 쭉 거치시면 뭔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것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앞으로의 우리의 방향성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줌이라는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줌이라는 활용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집단 상담을 위한 줌 활용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과정도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준비 단계, 진행하기 단계, 그다음 평가하기 단계인데요. 준비하기 단계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기획 단계, 또 내담자나 집단원을 분석을 했잖아요. 그들의 니즈가 어떤 건지도 확인했고, 그들의 니즈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어떠한 주제의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우리가 다 설정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한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심리극 또는 역할극으로 집단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내 영상을 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강사나 또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오늘 몇 회기 동안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줌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때로는 중요한 정보를 좀 빠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을 수 있는 온라인 집단 상담에 대한 안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시를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하드웨어 준비하기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하기도 아까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제가 홍보하는 방법도 설명해드렸죠. 그리고 네이버 폼,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자 신청 받는 내용도 어떻게 하는지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지 준비하기 단계에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제일 처음에는 줌 정보를 보내줘야겠죠. 문자나 또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줌 정보 링크를 보내주고, 그리고 참가자 명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가자 명단에 맞게끔 수락 버튼을 눌러주시고 집단 상담을 진행을 하시죠. 그리고 집단 상담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평가하기 단계인데요. 집단 상담 참가자들에게 우리가 아까 줌 링크가 아니라 네이버 폼, 구글 폼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주면 그 링크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훨씬 더 욕구를 잘 해소하기 위해서 평가 내용을 우리가 반영해서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 프로그램을 보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기, 진행하기, 평가하기 단계를 통해서 온라인 집단 상담이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눈으로 좀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명명하고 좀 체계적으로 뭔가 설명한 경험은 아마 처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이 우리가 현재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어떤 거 혹시 빠뜨리진 않았는지를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꼼꼼히 각 과정별로 체계적으로 나눠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냐면, 온라인에서는 우리가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면에서는 직접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혹시 오해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얼굴 보고 아이고 어머님 또는 아이고 우리 친구 제가 아까 그 부분 좀 놓쳤네요 라고 하면 우리가 대면 상황에서는
그래요라고 이해하는데 이 비대면 상황, 온라인 상황에서는요. 자기 중심성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 더 많이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컴플레인, 불평, 불만이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 맺기가 현재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 체계적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 빠뜨린 건 없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어떤 학생, 어떤 학부모님이 프로그램 참여하기로 했는데 줌 링크 하나 안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우리도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 신뢰에 대한 거, 기관에 대한 신뢰, 또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또 다르게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개관을 좀 해드렸죠? 그 개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집단 상담 준비하기 과정인데요. 오프라인 우리가 현장에서는 집단 상담할 때 그 도구, 장소에서 뭐 의자나 저는 특히 심리학을 하기 때문에 의자, 천, 북 이런 음향 장비나 또는 조명 장비처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도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집단 참가자가 이 온라인 집단 상담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어떤 것들을 주제로 함께 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안내 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집단 참여자가 이 대상과 주제의 특성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필요한데요. 연령이 낮은 아동인 경우에는 그 아동의 수준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울한 청소년 또는 감정 조절이 필요한 집단 상담에서는 그 주제에 맞게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런 안내 영상을 우리가 준비 단계에서 준비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처럼 자세하게 구조하고 안내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안내를 한다면 참여자들에게 동기 기준을 좀 높이고 이 집단 상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 집단원 내담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온라인에서 심리극을 집단 상담을 할 때 어떠한 안내 영상으로 미리 소개를 했는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심리극을 경험하려는 당신에게는 해결하고 싶은 일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최근 또는 예전부터 아니면 갑작스럽게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어요. 오늘은 심리극이라는 집단 상담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군요. 심리극은 집단 상담입니다. 집단 상담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해요. 건강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을 하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극에서는 말과 함께 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장면을 행위적으로 연출해요. 심리극을 경험하기에 앞서 당신이 알아야 할 정보가 있어요. 심리극은 3단계로 진행이 돼요. 준비 단계, 본극 단계, 나누기 단계. 준비 단계에서는 집단원들과 집단을 시작할 준비를 해요.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집단 상담에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무엇인가가 해결되기를 바래요.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경험을 위해 당신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여 동의서, 심리극 신청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했어요. 집단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또한 중요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는 목적이 종료가 되면 즉시 파기해요. 참여 동의서. 집단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는 반드시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해 주세요. 집단 상담에서 진솔하고 자발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참여자의 이야기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화면을 끄거나 퇴장하지 않아요. 심리극의 두 번째 단계인 본극 단계에서
심리극의 5가지 구성 요소를 자연스럽게 만나는데요. 디렉터, 주인공, 보조자, 집단원, 무대, 한 명의 주인공을 선발해요. 상담용어로 표현하면 내담자를 말해요. 주인공은 심리극에서 일상생활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심리극 디렉터의 안내를 받아요. 심리극 디렉터는 상담자이자 집단 리더를 말해요. 심리극 디렉터와 집단원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다루고 싶은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경험을 해요. 마치 지금 여기에서 그때 그 순간이 경험되는 독특한 경험을 하죠. 이때 주인공은 그저 지금 매번 반복되는 일상의 문제만 다룰 것인지, 현재의 문제의 반복을 넘어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를 탐색하고 현재의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주인공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디렉터와 집단원의 도움으로 지지와 격려를 통해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자발성이에요. 심리극에서 말하는 자발성은 기존의 상황에 새롭게 반응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는 힘을 말해요. 만일 당신이 주인공이 되었다면 매번 반복되는 문제 상황에 똑같이 반복된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인가? 이제는 새롭고 적절한 경험을 할 것인가? 결정적인 결정과 선택은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심리극이 끝나고 나면 당신이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 변화는 타인과 세상에게 있지 않아요. 당신 안에 있어요.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행동,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신체.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심리극이 시작되기 전 심리극 디렉터와 집단원이 함께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듣고 나눌 거예요. 당신은 심리극에서 어떤 변화를 원하나요? 심리극의 마지막 단계, 나누기. 이 과정에서는 평가, 비판, 비난의 시간이 아닌 지지와 격려, 자신의 느낌을 공유해요. 주인공의 중요한 인물 역할을 대신한 보조자 역할로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나누기도 하고, 주인공과 비슷한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오늘 심리극을 마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려요. 당신은 오늘 심리극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질문은 심리극이라는 공간에서 현실로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질문이에요. 심리극은 결국 현실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드릴게요. 심리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실수에 처벌하지 않고 삶을 연습할 수 있는 마음의 놀이터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현실의 삶에서 지친 당신에게 지지와 격려의 힘을 발견하고 충전하는 경험을 제공해요. 온라인에서 심리극을 경험하려는 당신에게 오늘 여기까지 미리 우리가 집단 상담하기 전에 비밀에 대한 부분이 윤리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집단 상담의 주제와 대상자,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의 어떤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집단의 목표일 수도 있지만 개인의 목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간략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집단원들이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에서는 어떤 걸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런 미리 영상은 줌을 통해서도 지금처럼 공유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미리 링크를 사전에 좀 보내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보고 아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지? 다시 반복해서 본인이 스스로 보게 된다면 본인이 이 집단 상담에 대해서 훨씬 더 동기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아니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집단원들과 라포 형성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